드디어 마지막 세션인데요. 저 마지막 세션이니만큼 저는 오늘 일부가 아닌 여기 계신 모든 마케터분들께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어두운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 현재 한국의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고객은 급변하고 경쟁사들의 압박은 거세지는데 이제 AI라는 이 거대한 변화까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AI가 마케팅에 미치는 진짜 영향은 무엇일까요? 대량의 소재 제작, 자동 최적화, 이런 것들도 생산성을 높여주지만 우리는 좀 더 그것보다 좀 근본적인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아야 합니다. 게임의 룰이 바뀐 걸 모르고 그저 열심히만 해서는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재, 뷰티, 가전, 리테일 등 많은 업종에서 사실 이 새로운 룰을 빠르게 캐치하시는 강자들은 이미 시장의 점유율 지형들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특히 중국 회사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물량 공세 정도로 생각했었는데요. 그들의 마케팅을 옆에서 지켜보고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도박사가 아닌 통계학자입니다. AI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우량 고객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더 뒤처진다면 한국 회사들의 생존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저는 오늘 AI가 이 근본적으로 마케팅의 룰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I가 가져온 마케팅의 변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이 전통 경제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학창 시절에 이 수요 공급선을 배우셨을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점에서 단 하나의 가격이 정해진다는 이른바 일물일가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 법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리테일이나 D2C에서 고객들은 구매하는 제품과 빈도가 천차만별입니다. 또 게임은 구매하는 금액이 수천만 원일 수도 있고 0원일 수도 있죠. 즉 100년 동안 자본주의의 질서였던 일물일가의 원칙에 균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디지털 마케팅은 고객 획득 비용마저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과거 TV 광고 시대에는 프로그램 시청자를 통으로 묶어서 일괄적인 단가로 고객을 구매했습니다. 즉, 가장 싼 값에 가장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마케팅의 목표였죠. 하지만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타겟팅이 고도화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고객 한 명을 사오는 획득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졌습니다. 각 고객에 기대되는 제품의 그 가격, 즉 수익이 불확실해졌고 또 그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도 불확실해졌습니다. 이렇게 복잡계와 같은 환경 속에서 AI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바로 고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이 수익과 비용을 매우 높은 확률로 예측해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익과 비용이라는 건 결국 이익을 예측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AI가 우리 마케터들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마케팅의 기준축을 얼마나 싸게 데려올 것인가에서 어떻게 하면 이익의 총량을 극대화할 것인가로 완전히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본질적인 목표는 단가가 아니라 이익이고 AI는 이 이익을 직접 예측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기준축인 이익 총량 극대화를 위해서 글로벌 회사들이 추구하는 이 디맨드 드리븐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수요 공급 곡선의 그 축을 새롭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 대신에 불확실해진 수익과 비용을 모두 반영하는 로아스를 새로운 Y축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고객을 한 명 획득할 때에는 가장 고가치 유저를 데려올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2명, 3명 볼륨이 늘어날수록 점점 로아스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손익분기점이 로아스가 이 빨간 점선 정도만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높은 만큼을 이익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노란색 영역은 획득한 모든 고객들을 합친 전체의 이익이 될 텐데요. 마케팅은 이 노란색 영역, 즉 이익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아직 많은 기업들은 공급자인 기업의 관점, 즉 서플라이 드리븐 방식으로 예산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미래의 매출을 예측하고 영업이익률을 맞추려면 매출의 몇 퍼센트 같은 식으로 예산을 측정한 다음에 그 예산을 기반으로 고객 획득 단가와 볼륨 목표 벤치마크를 설정을 해서 그 단가를 최적화하는 것이 마케팅실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급자 관점에서 예산을 결정하고 또 더 높은 로아스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인 그런 마케팅 어프로치에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효율과 효과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마케팅 예산이 10억부터 100억까지 증가하게 되면 로아스는 떨어집니다. 10억에 로아스 350%를 곱하면 매출은 35억이고요. 또 거기에서 비용 10억을 빼면 남는 이익은 25억입니다. 그럼 최대의 이익은 언제 발생할까요? 로아스가 높다고는 말할 수 없는 180%일 때입니다. 흔히 로아스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높은 로아스 그 자체가 마케팅 목표가 되어버리면 결국 이익 극대화에는 실패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KPI는 로아스인가요? 아니면 이익인가요? 또 하나, 고객 획득 단가는 이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는 로아스를 직접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로아스 패러독스가 발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여기서 서플라이 드리븐 마케팅과 디맨드 드리븐 마케팅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동일한 제품을 이 두 개의 관점에서 마케팅한다고 할 때 서플라이 드리븐 마케팅은 공급자, 즉 기업이 먼저 저 빨간색 수식선만큼 예산을 정하고 그 안에서 가능한 볼륨만큼 목약합니다. 그러면 BEP를 넘어선 이 노란색 영역이 이익이 되겠죠. 반면 디맨드 드리븐 마케팅은 BEP 이상이, 즉 한 푼이라도 남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객은 최대한 모두 다 남김없이 흡수합니다. 그 결과 여기 이 진한 파란색 영역만큼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마케팅의 규모는 기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디맨드, 즉 수요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결정해야 회사의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디맨드 드리븐 전략은 이익의 총량뿐만 아니라 이익률도 끌어올려줍니다. 여기에 연간 매출이 300억, 고객 1인당 매출이 50만 원인 제품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인당 50만 원으로 300억 매출이 되려면 고객은 6만 명이 있겠죠. 이 300억 매출의 10%를 마케팅비를 책정하면 30억이고요. 그 30억으로 고객 6만 명을 모은 거니까 1인당 획득 비용, 즉 캡은 5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한국 대기업의 일반적인 재무구조인 고정비 45%와 변동비 40%를 대입하면 남는 영업이익이 5%쯤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제품을 디맨드 드리븐 전략에 따라서 마케팅비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비가 기존보다 무려 10배가 늘어나서 300억이 되었습니다. 마케팅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겠죠. 이 경우에는 캡이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배나 올랐습니다. 1인당 15만 원으로 마케팅비 300억을 집행하는 거니까 결국 고객 20만 명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1인당 매출이 50만 원이니까 20만 명을 곱하면 총 매출은 1000억입니다. 그리고 변동비 40%와 고정비 139억이 이전만큼 유지가 된다면 영업이익률은 16.5%가 됩니다. 사실 이 재무제표는 실제로 한국 게임 업종의 상장사 평균이랑 그리고 중국 게임사 평균의 실제 재무 평균값입니다. 업종마다 비용 구조는 조금씩 다르지만 디맨드 드리븐을 추구하는 고성장 기업들의 재무자료를 보면 전통 기업과 이러한 차이점이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는 제품 한 개의 그 P&L을 굉장히 단순한 일러스트레이티브 모델이긴 합니다만 시사점을 명확합니다. 인당 매출은 그대로인데 캡이 3배나 올랐으니까 마케팅의 ROI는 3분의 1로 떨어졌죠. 그런데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업종이 다르더라도 결국 시사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마케팅 효율이 크게 떨어져도 한 푼이라도 남는 고객을 더 데려올 수만 있다면 디맨드 드리븐 전략으로 회사의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디맨드 드리븐 전략은 단순한 마케팅 스킬이나 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케팅을 바라보는 그 사고방식 그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일입니다. 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케터가 로아스를 개선하거나 극대화하는 데 더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로아스를 BEP까지 의도적으로 낮추면서까지 볼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장에 존재하는 한 푼이라도 남는 유저를 모두 다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마케팅 예산을 미리 정해두지 않습니다. 예산은 재무 시뮬레이션으로 플래닝을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운영하면서 로아스가 BEP까지 떨어졌을 때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인식의 변화인데요. 과거에는 높은 로아스가 마케팅 성공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디맨드 드리븐 기업에게 높은 로아스랑 더 벌 수 있었던 그 진한 파란색의 그 이익을 놓쳐버렸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께서 AI 시대에 장착해야 할 새로운 마케팅 패러다임입니다. 이미 디맨드 드리븐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넥슨의 메이플 키우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넥슨 대표님께서 이 디맨드 드리븐 전략 세션을 들으시고 메이플 키우기의 출시 때 적극적으로 실행하셨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과 KPI로 마케팅에 접근을 하셨고 그 결과 1억 달러 매출, 미국과 글로벌 RPG 매출 1위, 그리고 넥슨의 모바일 게임 사업부의 전체 매출이 무려 3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넥슨의 역대 모든 모바일 게임을 다 합쳐도 전무후무한 수준의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맨드 드리븐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성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객 한 명을 획득할 때 벌어들이는 수익인 LTV, 그리고 우리가 나침반처럼 절대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할 BEP 로아스입니다. 우선 장기 LTV를 모델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단기적인 로아스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당장의 전환 가치만 보고 마케팅 비용이 매출로 회수되는 그 기간을 극도로 짧게 잡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회사들은 다릅니다. 한 푼이라도 남는 그 고객을 남김없이 모으기 위해서 전환 즉시 발생하는 구매뿐만 아니라 장기간 동안의 재구매까지 예측을 합니다. 유저별로 발생할 미래의 매출을 AI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만 있다면 결국 이건 원리금의 상환 스케줄이 확장된 그런 우량 채권을 매입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최종 목표인 BEP 로아스라는 게 얼마인지 결정하는 건데요. 당장 이 BEP 로아스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신 분들은 마케팅 ROI 테스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 예산을 1,000만 원 늘리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 고객을 30명 더 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앞에서 본 것처럼 장기적인 LTV가 50만 원이라면 우리는 1,500만 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엔 ROI가 플러스인 성공적인 투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마케팅비를 증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ROI가 0이 될 때까지 이 테스트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한 푼이라도 남는 유저의 그 마케팅의 한계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객 탄력성이라는 핵심 개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산을 늘려서 마케팅 효율이 떨어졌을 때 추가 획득 고객은 얼마나 많은지인데요. 모객 탄력성이 높을 때 디맨드 드리븐 전략을 통해서 이익 총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헤드룸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이 모객 탄력성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수식으로 표현하면 모객 탄력성은 캡이 상승하는 것에 비해서 고객이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먼저 부모인 이 캡, 즉 1인당 고객 획득 단가의 상승은 주로 마케팅, 그 중에서도 소재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반면에 분자인 고객 수의 증부는 대중성처럼 제품 그 자체의 특성이나 리텐션 같은 제품 퀄리티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이 높은 고객 탄력성은 제품과 마케팅이 시너지를 낼 때 비로소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 운영된 캠페인의 소재 효율을 분석해보면 소재가 제작된 시기가 다르더라도 운영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효율이 점차 떨어집니다. 즉, 소재에도 수명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재 효율을 위해서
글로벌 중국 게임사는 무려 매주 1,700개의 신규 소재를 제작하고 A/B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단 1%, 겨우 17개만 살아남아서 마케팅에 적용이 됩니다. 디맨드 드리븐 전략과 그 높은 고객 탄력성을 지탱하는 힘은 바로 이러한 집요한 검증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러한 대량 소재 전략에 대해서 AI는 그 한계를 없애주었습니다. 즉, AI의 활용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기존의 공급자 중심 관점에서의 이익은 이 회색 영역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은 궁극적인 목표인 이 BEP 로아스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불분명하다면 마케팅 ROI 테스트를 반복함으로써 최적의 로아스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EP 수준으로 로아스가 낮아질 때까지 고객을 끝없이 지속하는 디맨드 드리븐 마케팅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회사의 이익의 총량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의 가장 큰 허들은 경영진과 CFO를 설득하는 일이라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글은 사실 아까 보셨던 넥슨처럼 저희가 몇몇 회사들의 디맨드 드리븐 체질 전환 때문에 직접 가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고객사로 찾아가서 전사 세미나에서 전 직원 설득을 하고 또 대표님을 설득하고 대표님께서 이사회를 설득하시는 일까지 저희 구글이 전방위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저희를 불러주신다면 마케팅의 혁신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케팅 혁신이 성공한다면 저희 구글은 AI 혁신과 제품 지원 서포트로 이 각을 넓힘으로써 여기 계신 분들이 시장에서 성공하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